방금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번 달 상여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었다. 금액이 꽤 쏠쏠했다. 아들 연우에게 수영 강습을 등록해주고 내 노트북도 새로 바꿀까 계산하고 있을 때였다. 현관문 도어록이 울렸다. 시어머니 조기진 여사님이 비닐봉지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에는 낡고 딱딱한 표지에 가계부를 낀 채 마치 월세를 받으러 온 건물주처럼 들어오셨다.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비닐봉지를 탁 내려놓으셨다. 안에는 시든 시금치 몇 단과 삼겹살 한 덩이가 들어있었다. 지민아, 왔니? 목소리는 무심했지만 눈은 엑스레이처럼 내가 방금 내려놓은 핸드백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네, 어머님. 나는 대답하며 신발을 갈아 신었다. 시어머니는 빙빙 돌리지 않았다. 가계부에서 종이 한 장을 바로 꺼내 식탁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이게 우리 집 이번 달 생활비 내역이다. 한번 보렴. 앞으로는 말이다. 네가 이 집 며느리니까 월급 통장을 나한테 맡겨라. 집안에서 통일해서 관리하게. 내 신경 쓸 일도 덜어주고. 나는 다가가서 그 종이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지갑에서 내 월급 카드를 꺼내 안쪽 지퍼칸에 다시 집어넣었다. 지갑이 딸깍하고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경쾌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저 매달 가계부 쓰고 있어요. 생활비 내역서도 저한테 있고요. 저희 더치페이 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맡은 부분은 한 푼도 빠뜨리지 않을게요. 남편 발기동은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귤을 까고 있었다. 상큼한 귤 껍질 향이 공기 중에 퍼졌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마치 우리 둘의 대화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조기진 여사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더치페이? 한 가족끼리 무슨 더치페이야?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집에서 할 소리니? 시어머니는 그 가계부를 쿵 소리가 나게 책상에 내리쳤다. 어느 집 며느리가 너처럼 결혼하고도 돈을 그렇게 악착같이 쥐고 있니? 우리 박씨 집안이 너한테 못해준 거라도 있어? 이건 우리를 방비하고 우리랑 등지겠다는 거 아니야. 그녀의 말은 연발 사격처럼 나에게 쏟아졌다. 너 매달 몰래 돈 빼서 내 친정에 갖다 주는 거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서지민, 너 우리 박씨 집안에 시집온 이상 우리 박씨 집안 사람이야. 돈도 당연히 집안에서 관리해야지.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눌렀다. 의자를 끌어당겨 앉은 뒤 핸드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다. 어머님, 저희 싸울 필요 없어요. 제가 내역을 불러드릴게요. 저희 결혼 후 주택담보대출 같이 갚고 있죠. 매달 180만 원인데 제가 100만 원 내고요. 아들 연우 분유, 수입 분유라 한 달에 사통 50만 원 제가 내요. 청소랑 점심 준비 도와주시는 가사도우미 이모님 한 달에 70만 원 제가 내고요. 관리비, 수도, 가습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30만 원인데 제가 절반인 15만 원 내요. 이거 다 합치면 235만 원이에요. 제 월급이 400만 원이니까 남는 165만 원은 제 개인 용돈이랑 저축이고요. 청구 내역서요. 원하시면 언제든지 출력해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조기진 여사님은 내가 쏟아내는 숫자에 말문이 막혔다가 이내 냉소를 지었다. 아주 회계사 나셨네. 쫀쫀하게. 한 가족이 사는 게 그렇게 계산적으로 사는 거니? 나는 핸드폰을 집어넣으며 그녀를 쳐다봤다. 저는 회계사가 아니에요. 그냥 제 경제적 자유를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발기동은 마침내 귤을 다 까고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그는 웅얼거리며 말했다. 엄마, 지민이 제 성격 알잖아. 그냥 그러려니 해. 그는 지금 양쪽을 중재하는 척하고 있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압박을 나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저녁 식사 분위기는 숨이 막힐 듯했다. 조기진 여사님은 월급 통장 얘기를 더는 꺼내지 않았지만 말끝마다 나를 겨냥했다. 어휴, 옆집 김 여사네 손자는 1,000만 원짜리 영어 유치원 등록했다더라. 두뇌 개발에 그렇게 좋다는데 우리 연우도 이제 2살인데 슬슬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니? 그녀는 기동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곁눈질로 나를 쏘아붙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다. 영어 유치원 얘기는
내가 먼저 꺼냈었다. 그때 가장 먼저 반대한 사람이 시어머니였다. 무슨 조기 교육이야? 그저 돈 주고 애 놀아주는 사람 구하는 거 아니니? 돈 아깝게. 그 돈 있으면 우리 손주 옷이나 2벌 더 사주겠다. 이제 와서 그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니 의미가 달라졌다. 그 말의 속뜻은 이것이었다. 집에 돈 들어갈 곳이 이렇게나 많은데 네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이 비용들을 어떻게 감당하겠니? 내가 반응이 없자 그녀는 또 다른 화제로 바꿨다. 왕년에 우리 집이 기동이 이 신혼집 사주느라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았지. 이 집 등기부등본에 기동이 이름 올라간 건 하늘이 정한 이치야. 너처럼 시골 출신이 서울로 시집와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 말은 800번도 더 들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다. 그녀는 박씨 집안의 은혜를 강조하고 싶을 때마다 이 레퍼토리를 꺼내들었다. 그녀가 기동에게 눈짓을 했다. 기동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목을 가다듬더니 마침내 나에게 입을 열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달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지민아,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봐, 집안에 돈 쓸 때가 정말 많잖아.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고 그냥 엄마한테 통장 관리 좀 맡겨보는 게 어때? 너도 신경 안 쓰고 편하잖아. 안 그래?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라고? 발기동, 당신 마음이 편해지는 거겠지. 당신은 나랑 당신 엄마 사이에서 시달리기 싫으니까 나를 희생시켜서 타협하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 내 말은 너무나 직설적이었다. 기동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조귀진 여사님은 즉시 젓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쳤다. 서지민, 너 말하는 것 좀 봐. 기동이는 이 엄마를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네가 아들을 낳았으니 우리 박씨 집안의 핏줄이고 우리 집안의 공신이야. 하지만 애 엄마가 됐으면 규矩도 좀 알아야지. 당연히 우리 집안의 방침을 따라야 하는 거야. 우리 집안, 우리 박씨 집안. 이 두 단어가 송곳처럼 내 귀에 밝혔다. 나는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가벼운 소리가 났다. 어머님, 아이 성이 서씨인가요? 박씨인가요?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당연히 박씨지. 우리 박씨 집안 손주인데.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당신들 박씨 집안 핏줄이죠. 하지만 그 아이는 제가 낳았고 저랑 이 엄마랑 친해요. 아이는 지금 통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를 따라가요.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계속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던 시아버지 박경의 씨가 마침내 헛기침을 2번 하며 침묵을 깼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혹은 무슨 일이든 절대 자기 의견을 내지 않는 투명인간 같은 사람이었다. 됐네, 됐어. 다들 그만들하게. 한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야지. 다들 한 발씩 양보해. 조기진 여사님은 즉시 그 말을 구명다쳐라도 잡은 듯 붙잡았다. 난 문제없어요. 저 애가 먼저 한 발 양보해서 통장만 내놓으면 모든 게 다 잘 풀릴 텐데.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당신들은 입만 열면 우리 집안이라고 하면서 모든 면에서 나를 외부인 취급하고 방비하고 계산하고 있지 않은가. 좋다. 그렇다면 나도 외부인의 방식으로 당신들과 이 생활을 계속해 나가주겠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30분 늦게 퇴근했다. 집 문을 열자 불길한 예감이 나를 덮쳤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다. 조기진 여사님은 내 침대 머리맡 협탁 앞에 쪼그려 앉아 가장 아래쪽 서랍을 열어두고 있었다. 내가 증명서와 카드들을 넣어두는 바로 그 서랍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내 카드 지갑이 들려 있었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마치 자신의 전리품을 검열하는 듯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분노로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 때문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나 카드 지갑을 내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리며 의기양양한 냉소를 띄었다. 내가 좀 정리해 주려고 그랬지? 너란 애는 정말 대책이 없어. 이렇게 많은 카드를 여기에 두면 얼마나 위험한데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려고?
나한테 줘. 내가 보관해 줄게. 됐어요. 돌려주세요. 나는 손을 내밀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뭘 돌려줘?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녀는 카드 지갑을 등 뒤로 숨기며 주지 않았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가 그것을 빼앗으려 했다. 그건 내 것이었다. 내 피땀 어린 돈이었고 내 안정감이었다. 네가 감히 손까지 대려고 해?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나와 몸싸움을 벌였다. 바로 그때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발기동이 퇴근해서 돌아온 것이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든 채 피곤한 얼굴로 우리 둘이 얽혀 있는 것을 보더니 즉시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첫마디는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것이 아니었다. 나를 향한 것이었다. 서지민, 당신 또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나는 화가 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조기진 여사님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한테 물어봐. 내 물건을 뒤졌어. 무슨 자격으로 내 서랍을 뒤지냐고? 발기동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며 나에게 소리쳤다. 엄마가 당신 물건 좀 정리해 준 게 뭐 어때서? 당신 그럴 필요까지 있어? 맨날 그깟 사소한 일로 싸우고 또 싸우고 이 집이 집골이나 되냐고? 그는 쏘아붙이듯 욕을 퍼부으며 점점 더 흥분했다. 갑자기 그가 손을 번쩍 들었다. 짝! 온 세상이 고요해졌다. 오직 날카로운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내 귓가에 맴돌았다. 내 뺨은 불에 댄 듯 아팠다. 몸이 통제 불능 상태로 뒤로 비틀거리다 등 뒤에 있던 식기장에 세게 부딪혔다. 장식장 위에 있던 유리컵들이 진동에 못 이겨 떨어지며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내 2살배기 아들 연우는 침실 작은 침대에서 이 갑작스러운 굉음과 싸움에 놀라 와항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조기진 여사님은 즉시 승전한 장군처럼 더 이상 나를 상대하지 않고 침실로 달려가 연우를 번쩍 안아들었다. 입으로는 계속 아이를 달래면서 말은 나 들으라고 하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울지 마, 울지 마. 할머니 여기 있잖아. 저기 내 엄마 좀 봐라. 철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아기까지 놀라게 하잖아. 나는 빠르게 부어오르는 내 뺨을 감싸쥐었다. 흐릿한 눈물 사이로 그들 세 식구의 화목해 보이는 뒷모습을 보았다. 발기동은 침실문 앞에 서서 자기 엄마가 아들을 달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마음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한 조각이 잔인하게 파헤쳐진 듯 텅 비고 차가워졌다. 그의 그 따귀는 내 얼굴을 때린 것이 아니었다. 이 결혼에 대한 나의 마지막 한 줌의 환상을 철저히 박살낸 것이었다. 한때 행복으로 통하던 그 문을 그가 자기 손으로 닫아버린 것이다. 나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굴욕감과 분노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나는 정확하게 112세 숫자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었다.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 합니다. 주소는 가정 문제입니다. 폭행이 있었어요. 출동이 필요합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에 있던 조기진 여사님은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즉시 발칵 뒤집혔다. 서지민, 너 미쳤어?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해? 집안일을 무슨 경찰에 신고해? 우리 박씨 집안 체면을 다 깎아먹으려고 작정했어? 그녀는 아이를 안고 뛰쳐나와 내 코앞에 대고 소리쳤다. 발기동도 정신을 차리고 달려와 내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다. 그만 좀 해. 당장 전화 끊어.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을 피했다. 수화기 저편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다. 경찰관님, 남편이 지금 감정이 격해져서 핸드폰을 뺏으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전화기 너머의 경찰관 목소리가 즉시 엄격해졌다. 부인, 무서워하지 마시고 안전한 곳을 찾으세요. 저희가 바로 가겠습니다. 10분도 채 안 되어 2명의 경찰관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제복을 입은 경찰을 보자 조기진 여사님과 발기동은 모두 기가 죽었다. 경찰관은 내 얼굴에 선명한 5손가락 자국을 보고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본 뒤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들은 나와 발기동을 분리시켜
간단한 질문과 기록을 시작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손을 댔죠? 발기동은 고개를 숙인 채 우물쭈물했다. 아니요. 그냥 좀 밀었는데 자기가 중심을 못 잡아서. 밀었는데 이렇게 빨간 자국이 생깁니까? 경찰관은 명백히 믿지 않았다. 조규진 여사님은 옆에서 거들었다. 경찰관님, 오해입니다. 다 오해예요. 부부싸움하다가 칼로 물베기죠 뭐. 실수로 살짝 부딪힌 건데 큰일 아니에요.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조사를 돕겠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다. 그들이 거실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틈을 타 나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문을 잠갔다. 나는 핸드폰을 켜고 전면 카메라로 빛을 비추며 여러 각도에서 내 뺨의 손자국을 선명하게 찍었다. 아파트 아래에 주차된 경찰차 사진도 찍었고 출동한 경찰관의 이름과 사건 접수 번호도 기록했다. 거실에서의 대화도 녹음 버튼을 눌렀다. 나는 친구 윤희에게 위치를 보내고 한 문장만 덧붙였다. 급히 와줘. 보조 배터리 챙겨서. 이웃인 김 여사님은 우리 아파트의 부녀회장이셨고 오지랖이 넓은 분이셨다. 그녀는 문 밖에서 머리를 들이밀며 나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민 씨, 아까 댁에서 나는 소리가 너무 컸어. 내가 똑똑히 들었어. 그 짝하는 소리, 우리 층 사람들 다 들었을 거야. 증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나는 그녀를 향해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엄두는 내지 못했다.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강인함이 무너져 내리며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 증거들은 내가 나 자신에게 처방한 진통제였다. 우선 이것들로 피 흘리는 상처를 막고 그 다음 이것들로 가장 단호한 반격을 시작할 것이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가정 문제로 결론 내리고 발기동에게 구두 경고를 한 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그들이 떠난 후 집안의 분위기는 영하로 떨어졌다. 바로 그때 마치 시간을 맞춘 듯 엄마의 전화가 걸려왔다. 날카로운 벨소리가 죽음 같은 정적을 갈랐다. 지민아, 무슨 일이야? 내 이웃 김 여사님이 방금 나한테 전화했어. 너희 집에서 난리가 나고 경찰까지 왔다던데. 나는 베란다로 가서 문을 닫았다.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떨림이 묻어 있었다. 엄마, 나 맞았어. 전화기 저편은 순간 침묵에 잠겼다. 그 2초간의 정적은 어떤 격한 말보다도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리고 전화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다. 아버지 서덕만 씨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였다. 단 2글자였다. 돌아와라. 아빠, 저 연우 데리고 갈 거예요. 말이 끝나자마자 침실에 있던 조규진 여사님은 경보라도 들은 듯 잠든 손주를 즉시 꼭 껴안고 베란다 문 앞으로 달려왔다. 유리문 너머로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내 손주를 데려가겠다고? 오늘 네가 이 문을 나설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나가면 다시는 연우 볼 생각 마. 발기동도 따라왔다. 얼굴에는 짜증과 귀찮음이 가득했다. 서지민, 그만 좀 해. 제발. 이 밤중에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구경하게 만들 셈이야? 나는 유리문 뒤 공포에 질려 할머니 옷을 꽉 붙잡고 있는 작은 얼굴을 보았다.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이를 빼앗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나는 몸을 돌려 베란다 문을 열었다. 그들의 경계하는 시선 속에서 나는 침실로 향하지 않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나는 옷 한 벌 챙기지 않았다. 서랍에서 내 신분증, 등본, 혼인관계 증명서와 집등기부 등본 사본만 챙겼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등 뒤의 모든 소란과 욕설을 차단했다.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나는 거울에 비친 뺨이 퉁퉁 붓고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맑은 내 자신을 보았다.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오늘 밤은 일단 친정으로 간다. 내일 다시 돌아와서 내 아이를 데려갈 것이다. 오늘 밤의 후퇴는 항복이 아니다. 이것은 전략적 이동이다. 전장을 그 숨 막히는 것이래서 내가 직접 설계한 체스판으로 옮기는 것이다. 나는 곧장 친정으로 가지 않고 먼저 윤희네 집으로 갔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내 얼굴을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냉장고에서 얼음 주머니를 꺼내 내 뺨에 대주었다. 신고는 했어? 사진은? 다 했어. 그럼 됐어.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밤은 돌아가지 마. 여기서 자. 내일 어떻게 할지 정하면 내가 같이 가줄게. 나는 그녀의 소파에서 울며 밤을 지새웠다. 새벽 4시,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다. 나는 그녀의 차를 빌려 조용히 우리 집 아파트 아래로 돌아갔다. 나는 예비키로 마치 도둑처럼 한때 귀속감을 상징했던 그 문을 열었다. 거실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발기동은 안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가볍게 코를 골기까지 했다. 조기진 여사님은 연우방에서 자고 있었다. 아마 내가 밤중에 아이를 뺏으러 올까봐 그런 모양이었다. 나는 불을 켜지 않고 핸드폰 화면에 희미한 빛에 의지해 재빨리 내 개인 물품들을 쌌다. 내 옷, 내 노트북, 내 책들, 그리고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금고, 그 안에는 내 결혼 전 모아둔 모든 저축과 금부치들이 들어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연우의 침대 곁으로 갔다. 아이는 새근새근 발그레한 얼굴로 자고 있었다. 나는 몸을 숙여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아가, 엄마 기다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날이 밝자 박씨 집안의 가족 단톡방이 난리가 났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조기진 여사님이었다. 그녀는 텅 빈 분유통 사진을 찍어 올리고는 글을 썼다. 아이고, 우리 손주밥이 끊겼네. 어떤 사람이 집 나가면서 돈도 안 주고 가니 우리 집은 이제 허리띠 졸라매고 손주한테 싼 분유나 먹여야겠구나. 아껴 써야지. 이어서 그녀는 마트에 저렴한 국산 분유 사진을 올렸다. 나에게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박씨 집안 친척들 앞에서 연극을 하는 것이었다. 나를 자식의 생사는 돌보지 않는 비정한 엄마로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발기동은 즉시 그 밑에 답글을 달았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바로 사갈게요. 나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냉소했다. 그와 논쟁하지 않았다. 그냥 내 핸드폰 메모 앱에 기록해둔 지난 2년간의 가정 지출 내역 스크린샷을 단톡방에 올렸다. 아이에게 분유를 사주고 기저귀를 사주고 조기 교육비를 냈던 모든 이체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썼다. 분유는 제가 늘 이 브랜드로 샀습니다. 이체 기록 여기 다 있고요. 누가 아이 소비 수준을 낮추고 싶다면 그 사람이 아이를 박대하는 겁니다. 단톡방은 몇 분간 조용했다. 그러다 조기진 여사님이 음성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내역서 올리면 뭐해? 그럴 자신 있으면 월급 통장이나 내놓지. 내역서나 올리는 건 네가 마음에 캥기는 게 있다는 증거야. 나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그녀와 싸우는 것은 내 수준만 떨어뜨릴 뿐이었다. 오후에 윤희와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발기동이었다. 지민 씨, 대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꼭 이렇게 험악하게 만들어야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싶냐고? 발기동, 당신이 나를 때릴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을지 생각해봤어? 전화기 저편은 침묵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당신 일도 바빠서 애 돌볼 시간도 없으니 회사 상사한테 말해서 업무 좀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고. 좀 한가한 부서로 옮겨서 애랑 시간 좀 더 보내라고. 그는 상의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나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뻔했다. 이건 조기진 여사님의 아이디어였다. 그녀는 내 경제적 수입원을 끊고 나를 집에 묶어두어 내 발언권을 완전히 빼앗으려 했다.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는 그녀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내 남편이라는 작자가 그런 말을 나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그 사람한테 전해 불가능하다고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내일 내 인생에 대해 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어. 지민 씨, 봐. 당신 또 그런 태도잖아. 내가 무슨 태도인데?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발기동, 만약 우리 엄마가 당신 회사에 전화해서
당신 사장님한테 당신 자르라고 하면 당신은 어떤 태도일 것 같아? 그는 내 말에 할 말을 잃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글쎄, 그건 그 사람 마음이겠지. 전화를 끊고 나는 이 대화를 엄마에게 전했다. 엄마 공환정 여사님은 전화기 저편에서 화가 나 책상을 치셨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것들이 제정신이야? 그게 네가 목숨 걸고 이룬 커리어인데 왜 그 집안을 위해 희생해야 해? 지민아, 엄마 말 들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 돈, 목숨이랑 바꾼 돈인데 왜 그 사람들한테 맡겨?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흘렀다. 나는 혼자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었다. 내 통장을 통제하고 싶다고? 그럼 나는 먼저 내 인생을 통제하겠어.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나는 차를 몰아 시골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마당에 들어서자 익숙하고 상쾌한 톱밥 냄새가 났다. 아버지 서덕만 씨는 우통을 벗은 채 마당의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목공일을 하고 계셨다. 돋보기 안경을 쓴 채 손에 쥔 대패질은 안정적이고 평탄했다. 나무 부스러기가 눈송이처럼 말려 올라갔다. 엄마가 집 안에서 나와 나를 맞았다. 내 얼굴에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붉은 자국을 보더니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다. 그녀는 더 묻지 않고 나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냉장고에서 얼음 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 얼굴에 대주었다. 이 천벌 받을 놈. 어떻게 감히 손을 대? 그녀는 입으로 계속 욕을 하면서도 눈물을 떨궜다. 나는 일의 전말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엄마는 다 듣고 나서 수건을 대야에 던지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생활은 더 이상 못해. 이혼해. 반드시 이혼해야 해. 우리 서씨 집안 딸이 이런 억울함을 당할 순 없어. 다시는 돌아가지 마. 엄마, 저 돌아가야 해요. 연우를 데리고 나와야 해요. 마당에서 들려오던 대패질 소리가 멈췄다. 아버지가 어느새 문 앞에 서 계셨다. 그는 돋보기 안경을 벗고 목에 두른 수건으로 땀을 닦았다. 나를 보지 않고 그의 시선은 마당 구석에 망가진 낡은 문틀에 머물러 있었다. 나사가 헐거워지면 꽉 조여야지. 만약 헛돌아서 더는 조일 수 없으면 새 문틀로 바꿔야 하는 거고.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마치 목공일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 말이 나에게 하는 소리라는 걸 알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다시 나를 쳐다봤다. 눈빛이 유난히 단호했다. 사람은 헤어질 수 있어도 아이는 포기하면 안 된다. 그게 우리 집안의 원칙이다. 저녁 무렵 외삼촌 서광림 씨가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그는 낡은 현대 스타렉스를 몰고 왔는데 건축 하청업자였다. 피부는 검게 그을렸고 말투는 늘 거침없었다. 그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내 얼굴의 상처를 보고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이런 젠장, 미쳤구만. 감히 내 조카딸을 건드려? 그가 아버지를 보아 형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만 하세요. 아버지는 묵묵히 담배를 한 모금 피우고 연기를 뱉어냈다. 내일 너 믿을 만한 동생들 몇 명 데리고 나랑 같이 서울 좀 다녀오자. 싸우러 가는 거 아니다. 얘기를 확실히 하러 가는 거야. 외삼촌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강경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람들 데리고 가죠. 그 박씨 집안이 정말 우리 시골 사람들이 만만한 줄 아는지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내일 제가 아주 똑똑히 얘기해주고 오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외삼촌을 보며 마음속 가장 부드러운 곳이 뭉클해졌다. 나는 알았다. 친정이라는 배경은 다른 사람을 향해 휘두르는 주먹이 아니라 그들이 내 뒤에 서줌으로써 내가 모든 비바람을 맞설 용기와 배짱을 갖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고개 숙이지 않을 수 있는 배짱을.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일은 주먹으로 해결할 수 없다. 통제 불가능한 충돌로 번지면 상황만 더 악화될 뿐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순간적인 분풀이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완전한 승리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버지와 외삼촌을 따르지 않고 혼자 먼저 차를 몰아 서울로 돌아갔다. 나는 곧장 집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파트 아래에서 발기동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아래야. 연우 보고 싶어. 올라와. 그의 목소리는 지쳐 보였다. 나는 위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것은 조기진 여사님이었다. 그녀는 문신처럼 문 앞에 버티고 서서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나를 쳐다봤다. 에이, 자, 다음에 와. 그녀는 말하며 문을 닫으려고 했다. 나는 손으로 문틀을 막았다. 오늘 반드시 봐야겠어요. 얼굴만 보고 갈게요. 얼굴만 본다고? 그녀는 냉소하며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서지민, 이제 와서야 조급해졌나 보네? 진작에 잘하지 그랬어? 집안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더니 이제 와서 아이를 보겠다고? 그렇게 쉽진 않을걸. 대체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나는 인내심을 갖고 물었다. 그녀는 마침내 여우꼬리를 드러냈다. 나를 향해 손을 내밀며 손바닥을 폈다. 간단해. 내 월급 통장 나한테 줘. 그럼 바로 아이 보게 해줄게. 앞으로 매달 제때 볼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막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나는 그녀의 그 뻔뻔한 모습에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아이를 문 여는 비밀번호로 쓰시다니. 조기진 여사님, 그 시스템은 너무 낡았네요. 진작에 업데이트 하셨어야죠. 나는 가차없이 되받아쳤다. 네가 나를 뭐라고 불렀어? 그녀는 화가 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제가 뭐라고 불렀는지 어머님 마음속으로는 잘 아시겠죠. 발기동이 거실에서 나와 그녀 뒤에 섰다. 중재자인 척하는 모습이었다. 아, 두 사람 다 그만 싸워요. 지민 씨, 일단 들어와. 얘기는 차분하게 하고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당신들과 싸우고 싶지도 않고요. 나는 가방에서 A 사용지 뭉치를 꺼냈다. 어젯밤 꼬박 세워 출력한 것이었다. 나는 그 종이 뭉치를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놓고 한 장씩 펼쳤다. 이건 제가 만든 향후 3년간의 가정지출 예산표예요. 아이 교육, 보험, 의료비 포함해서요. 이건 제가 초안을 잡은 이혼 후 양가 부모님 부양 합의서고요. 이건 제가 요구하는 면접 교섭 시간표입니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제가 아이를 데리러 오고 일요일 저녁에 돌려보낼게요.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가 선명했. 저는 당신들과 싸우지 않아요. 저는 당신들과 규칙에 대해 이야기할 뿐이에요. 조기진 여사님은 그 종이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마치 내 몸에 구멍이라도 낼 기세였다. 갑자기 그녀가 손을 뻗어 신발장 위에 종이 뭉치를 움켜쥐고는 잔인하게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규칙? 내가 규칙이 뭔지 알려주지. 이 집에서는 내가 바로 규칙이야.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내 발치에 떨어졌다. 나는 그 조각들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다. 당신은 내 종이를 찢을 수 있지만 법에 새겨진 규칙은 찢을 수 없어요. 그 집에서 나와 나는 곧장 미리 예약해둔 법률사무소로 차를 몰았다. 나를 맞아준 사람은 정예슬 변호사, 35세 가량의 여성이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짧은 머리에 눈빛은 냉정하고 예리했다. 나는 모든 것을 그녀 앞에 책상에 펼쳐놓았다. 내가 맞은 후 찍은 얼굴 클로즈업 사진은 컬러로 인쇄했다. 112 사건 접수증, 이후 김 여사님이 자필로 쓴 증인 진술서, 아래에는 그녀의 서명과 지장이 찍혀 있었다. 가족 단톡방에서 조기진 여사님과 발기동의 대화 내용 캡처. 지난 2년간의 모든 가정지출 이체 내역, 두꺼운 뭉치였다. 그리고 결혼 후 우리가 함께 갚은 주택담보대출 은행 증명서까지. 정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매우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그녀가 오래 볼수록 내 마음은 더 안정되었다. 모든 자료를 다 본 후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서지민 씨 증거 자료가 매우 완벽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그녀는 말했다. 이제부터 몇 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즉시 법원에 신변보호명령을 신청하세요. 이것이 당신과 가해자를 가장 빨리 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 무기입니다. 신고 기록과 상해 사진이 있으니 성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신변보호명령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별거를 요구하고
아이를 임시로 당신이 양육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 기간 동안 아이의 성장 환경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겁니다. 셋째, 양육권에 관해서 법적으로 양육권 판결의 핵심은 아이의 성장에 더 유리한가입니다. 당신은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이 있고 줄곧 아이의 생활과 교육의 주 양육자였습니다. 이 이체 기록들과 당신의 진술 모두 유리한 증거입니다. 반면 상대방은 가정폭력 행위가 있었죠. 이는 양육권 귀속 판결 시 매우 중요한 감점 요인입니다. 넷째, 재산 관련. 집이 비록 혼전 계약금으로 마련되었지만 혼후 공동으로 상환한 부분 및 그에 상응하는 주택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출 상환 증빙이 있으니 계산이 명확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나는 노트북에 빠르게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매우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부터 모든 증거를 고정시키세요. 그들이 전화를 걸어 괴롭히든 집 앞에 찾아와 막아서든 아이를 이용해 협박하든 당신은 즉시 녹음, 녹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들과 어떠한 정면, 신체적 충돌도 일으키지 마세요.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고 모든 힘은 법정에서 쓸 수 있도록 남겨두세요. 나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법률사무소를 나올 때 햇살이 좋았다. 처음으로 내가 고립무원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다고 느꼈다. 전문성은 감정의 대척점이 아니었다. 전문성이란 격렬한 감정을 어떻게 정확하고 날카로운 무기로 만드는지 배우게 해주는 것이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나는 더 이상 혼자 행동하지 않았다. 낡은 현대 스타렉스 한 대와 내가 모르는 승용차 몇 대가 소리 없이 발기동의 집 아파트 아래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외삼촌 서광림 씨가 가장 먼저 내렸다. 그의 뒤로 10여 명의 남자들이 따랐다. 모두 우리 동네나 근처의 친척, 형, 동생 하는 사이였다. 그들은 외삼촌의 공사 현장 인부이기도 했고 우리 집의 먼 친척이기도 했다. 하나같이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으며 표정은 엄숙했다. 그들은 아무런 도구도 들지 않았지만 그저 그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무형의 압박감을 형성했다. 아버지 서덕만 씨가 맨 앞에서 걸었다. 그는 오늘 깨끗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지만 허리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다. 우리 일행은 곧장 위로 올라가지 않고 내가 발기동에게 전화를 걸어 내려오라고 했다. 몇 분 후 발기동과 그의 어머니 조기진 여사님이 함께 공동 현관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아래의 이진용을 보자 두 사람의 얼굴색이 변했다. 발기동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엄마를 등 뒤로 잡아당겼다. 아버지는 그들 앞으로 걸어가 3걸음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섰다. 그는 한마디의 군더더기도 없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글자가 망치처럼 땅에 박혔다. 오늘 온 건 3가지 일 때문이다. 첫째, 내 딸, 우리가 데려간다. 그 아이와 너희 박씨 집안의 관계는 여기까지다. 둘째, 너희가 내 딸 월급 통장을 노린 것, 그건 이제 얘기 안 한다. 의미 없으니까. 하지만 너희가 손을 댔다는 것,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기동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 그의 뒤에 있는 조기진 여사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셋째, 남는 것과 떠나는 것. 내 외손주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간다. 그리고 너. 아버지의 시선은 다시 발기동에게 돌아왔다. 네가 그때 내 딸을 어떻게 때렸는지 오늘 그대로 갚아줘야겠다. 그가 마지막 갚아라는 단어를 말할 때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공기가 마치 얼어붙은 듯했다. 발기동의 눈이 갑자기 커지고 몸이 긴장하며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조기진 여사님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품에 안은 연우를 꼭 껴안고 연신 뒤로 물러섰다. 복도에서는 이미 이웃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심지어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어 촬영하기 시작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거의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아버지의 손바닥이 막 휘둘러지려는 그 순간 나는 맹렬히 앞으로 달려나가 그의 손목을 꽉 잡았다. 그의 손목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단단하고 힘이 넘쳤다. 아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는 다소 잠겨 있었지만 매우 단호했다. 아빠가 손댈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놓고 들고 있던 가방에서 두꺼운 투명 파일을 꺼냈다. 나는 몸을 돌려 핸드폰을 들고 있는 이웃들을 향해 그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파트 경비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증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경비 아저씨, 지금 바로 관리사무소에 가서 어제 오전 9시 반 12동 2호 라인복도 CCTV를 확보해주세요. 소리와 영상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몸을 돌려 얼굴이 하얗게 질린 박기동과 그의 어머니를 보며 파일을 그들 앞에 들어 올렸다. 엘리베이터가 띵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막 내려오던 몇몇 주민들이 이 일촉즉발의 분위기에 놀라 걸음을 멈췄다. 문안과 박, 모든 기압이 순간 최고조에 달했다. 이 순간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땅히 떨어졌어야 할 그 따귀를. 나는 아버지를 내 뒤로 살짝 끌어당기고 발기동을 직시했다. 눈빛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당신의 그 따귀, 나는 손으로 갚지 않아. 나는 법으로 갚을 거야. 말을 마치고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시 112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관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었습니다. 사건 접수 번호는 XXXX입니다. 지금 가해자 측 친척과 저희 측 친척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대치 중입니다. 가정 문제가 심화될 위험이 있으니 즉시 인력을 파견하여 처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목소리는 명확하고 냉정했으며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발기동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조기진 여사님은 아이를 안고 입술을 떨며 무슨 말을 하려다 감히 하지 못했다. 아버지와 외삼촌, 그리고 그들은 내 뒤에 침묵의 벽처럼 서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가장 강력한 위협이었다. 곧 어제 그 2명의 경찰관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들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욱 심각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집단으로 모여서. 나는 발기동 일가가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앞으로 나아가 내 손에 든 투명 파일을 주도하는 경찰관에게 건넸다. 경찰관님, 여기에는 제가 어제 당한 가정폭력의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제 얼굴 부상 사진, 이웃의 증인 진술서, 그리고 그들이 찢어버린 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초안을 잡았던 합의서 조각들입니다. 저는 발기동의 가정폭력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관리사무소 경비팀장도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경찰관님, CCTV 확보했습니다. 어제 오전 그 시간대 녹음이 아주 선명하게 됐습니다. 짝 하는 소리, 그리고 아이 우는 소리, 여자 욕설까지요. 경찰관은 다 듣고 나서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뒤돌아 발기동을 보았다.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시죠. 그리고 그는 우리 쪽을 향해 말투를 조금 누그러뜨렸다. 여러분 쪽에서도 대표 한 분 같이 가시죠.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 내 딸이 가겠습니다. 조기진 여사님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소리쳤다. 집안 망신시키면 안 되죠. 경찰관님, 이거 다 집안일인데 저희끼리 해결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차갑게 쏘아봤다. 당신들이 손을 들어 나를 때렸을 때 이미 집안 망신은 온 동네에 다 시킨 겁니다. 이제 와서 체면을 차리고 싶으세요? 늦었어요? 저는 소란 피우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집안의 불을 가장 밝게 켜서 모든 어두운 구석이 숨을 곳이 없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경찰서에서 경찰관은 가정폭력 처분 경고서를 꺼내 발기동 앞에 놓았다. 가정폭력 방지법에 따라 당신의 행위는 가정폭력을 구성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경고서를 발부합니다. 서명하세요. 발기동의 손이 떨렸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길고 검은 흔적을 남겼다. 그는 나를 쳐다봤다. 눈빛에는 불만과 분노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무력한 패배감이었다. 마침내 그는 피경고인 안에 자신의 이름을 썼다. 그가 서명을 마친 바로 그 순간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내가 정예슬 변호사에게 밤새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내용 증명이었다. 나는 그것을 발기동 앞에 놓았다. 이건 내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가 받아들고 그 위에 글자들을 훑어보았다. 얼굴색이 점점 더 굳어졌다. 금일부로 나는 당신과 정식으로 별거하며 우리 이혼 문제가 결정되기 전까지 아들 박연우는 내가 임시로 보호, 양육한다. 당신은 아이의 아버지로서 매월 임시 양육비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당신은 내가 지정한 장소로 아이를 보러 올 수 있으며 오후 6시 전까지 반드시 돌려보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당신 및 당신의 가족은 어떠한 형태로든 나와 내 가족을 괴롭히거나 미행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된다. 조기진 여사님은 옆에서 듣다가 맹렬히 달려들어 그 문서를 빼앗으려 했다. 무슨 내용 증명이야. 이 독한 년,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내려고 작정했어. 경찰관이 손을 뻗어 막으며 엄격한 어조로 말했다. 절차대로 하십시오. 이견이 있으시면 변호사를 통해 말씀하세요. 발기동은 내용 증명을 책상 위로 던지며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서지민, 너무 심하게 굴지 마. 이 집은 내 혼전 재산이야. 당신이 당장 꺼져. 내가 웃었다. 내가 기다렸던 것이 바로 이 말이었다. 나는 파일에서 마지막 몇 장의 종이를 꺼냈다. 내가 결혼 후 2년여 동안 매달 주택담보대출 상환 계좌로 0만 원씩 이체한 내역서였다. 위에는 선명한 은행 직인이 찍혀 있었다. 나는 그 내역서를 한 장 한 장 그의 앞에 펼쳐놓았다. 발기동, 이 집 계약금은 당신 집에서 낸 거 맞아. 하지만 결혼 후 2년 동안 우리는 공동으로 대출을 갚았어. 혼인법에 따라 이 상환액과 그동안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에게 절반의 권리가 있어. 우리 이 돈 제대로 계산해봐야 할 거야.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나를 쳐다봤다. 나는 평온하게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당신은 서지민이 가진 게 눈물과 억울함 뿐이라고 생각했겠지. 사실 나에게는 가계부와 법 조항도 있었는데 말이야. 사건의 전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다. 누군가가 그날 아침 우리 아파트 아래에서 벌어졌던 대치 상황 영상과 내가 맞은 후 경찰서 앞에서 뺨을 감싸고 있던 사진을 우리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올렸다. 영상 속에서 아버지가 네가 그때 내 딸을 어떻게 때렸는지 오늘 그대로 갚아줘야겠다라고 말하는 장면과 내가 침착하게 서류 파일을 꺼내며 나는 법으로 갚을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강렬한 대비를 이루었다. 복도 CCTV에서 들려온 그 선명한 짝소리는 영상을 본 모든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카페는 순식간에 난리가 났다. 세상에 12동 그 집 남자가 아내를 때렸대. 김 여사님한테 그 집 고부 갈등 심하다고 듣긴 했는데 손까지 댈 줄이야. 그 남자 멀쩡하게 생겨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내가 잘했네. 무조건 신고해야지. 가정폭력은 0번 아니면 무한대라잖아. 박씨 집안 친척 단톡방도 발칵 뒤집혔다. 사정을 모르는 먼 친척이 나서서 내가 사소한 일로 호들갑을 떨고 남편 체면을 깎아먹었으며 남자를 궁지에 몰아넣어서 손찌검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나는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개인정보가 지워진 가정폭력 처분 경고서 사진을 올렸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였다. 사람을 궁지에 몬 것은 제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그 손이었습니다. 단톡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 회사 인사팀장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가십을 묻지 않고 그저 온화하게 말했다. 지민 씨, 회사에서 상황을 전해 들었어요. 심리 상담 지원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업무상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할까요? 나는 그 선의를 거절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당분간 사람들과 자주 접촉해야 하는 운영팀장에서 후방의 데이터 분석 업무로 자리를 옮겼다. 이로써 나는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동정의 눈빛을 피할 수 있었고 집안일을 처리할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얻게 되었다. 친구 윤희는 나를 여성 상호부조 모임에 초대했다. 그 안에는 변호사, 심리상담사,
그리고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자매들이 있었다. 그들은 많은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나에게 유용한 법률 자료와 심리치료 강의 링크를 보내주었다. 반면 조기진 여사님은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다. 그녀는 격분하여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나를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여자, 돈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골뜨기라고 욕했다. 그녀의 게시물 아래에는 좋아요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우리 동네 김 여사님이 그 아래에 조용히 댓글 하나를 남겼다. 어쨌든 사람을 때리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 댓글은 마치 가시처럼 조기진 여사님의 눈물 섞인 장문 아래에 밝혀 유난히 눈에 띄었다. 사실이 햇빛 아래 드러났을 때 모든 중상모략과 흑색선전은 결국 자신의 그림자가 되어 자신을 비추고 숨을 곧 없게 만들 뿐이다. 나는 정식으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나의 요구는 명확했다. 원고와 피고 발기동의 이혼을 판결한다. 아들 박연우는 원고인 내가 단독으로 양육하며 피고 박기동은 매월 양육비 120만 원을 박연우가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 부부 공동재산 및 혼후 공동으로 상환한 주택 대출금 및 그에 상응하는 주택 가치 상승분을 법에 따라 분할하며 피고 발기동은 현금으로 일시불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 내가 이전에 신청한 신변보호 명령을 승인하고 연장한다. 나는 주민센터, 여성가족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모든 조정기록과 경고서, 그리고 내가 모은 모든 증거를 두꺼운 뭉치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 개정 전 조정실, 분위기는 숨막힐 듯했다. 조기진 여사님은 내 맞은편에 앉아 숨이 넘어갈 듯 울며 내 죄를 하나하나 열거했다. 판사님, 저희를 위해 주재해 주십시오. 이 여자는 마음이 너무 독해요. 이 멀쩡한 가정을 깨려고 하고 있어요. 제 아들은 그저 한순간 실수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물고 늘어질 수가 있습니까? 판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 표정은 매우 엄숙했다. 그녀는 조기진 여사님의 울음소리를 무시하고 말없이 앉아있는 박기동에게 시선을 돌렸다. 피고, 원고는 당신이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데 인정합니까? 박기동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결국 침묵을 선택했다. 판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피고, 다시 묻겠습니다. 원고를 구타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그의 침묵은 그 자체로 인정이었다. 판사는 책상 위에 경고서 사본을 들고 그에게 말했다. 여기 당신의 서명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집안 망신이 아니라 법적 개입이 필요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발기동 측 변호사는 상황을 보고 즉시 나서서 그들의 합의안을 제시했다. 판사님, 제 의뢰인의 뜻은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한 명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약 여성 측이 합의에 응한다면 저희 쪽에서 일부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 측이 빈손으로 나가는 조건으로 아이는 남성 측이 양육하고 저희는 양육비 청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빈손으로 나가라는 네 글자를 듣고 기가 막혀 웃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그들 세 식구와 그들의 자만심 가득한 변호사를 보았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합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법의 공정을 원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체면이란 것은 단 한 번도 이치 위에 세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양보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 위에 세워졌을 뿐이죠.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더 이상 그런 합의를 하고 싶지 않네요. 조정은 실패했고 사건은 정식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그동안 조기진 여사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를 이용해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내가 연우를 만나는 날이 되었다. 나는 내용 증명에 명시된 대로 그들의 아파트 단지 입구로 갔다. 조기진 여사님은 연우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이를 나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아이 보고 싶어? 그럼. 그녀는 연우를 마치 부적처럼 껴안고 말했다. 내 월급 통장 나한테 줘. 그럼 보게 해줄게. 나는 집착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분노 대신 일말의 연민을 느꼈다.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당신의 지금 행동은 제 합법적인 면접 교섭권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저에게 넘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또 신고? 너는 신고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니? 그녀가 소리쳤다. 네, 저는 신고를 잘합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거는 신용을 했다. 그녀는 결국 꼬리를 내렸다. 마지못해 연우를 나에게 건네주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그녀의 행위를 엄중히 비판하고 경고했다. 어떠한 이유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내가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확히 고지했다. 정예슬 변호사는 내가 아이의 주 양육자라는 증거를 계속 보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래서 나는 연우가 태어난 이후의 모든 예방접종 수첩, 유치원 가정통신문, 병원 진료 기록, 조기 교육반 수강료 영수증 등 내가 그의 성장에 깊이 관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은 나에게 가장 먼저 항복한 사람이 시아버지 박경혜 씨였다는 점이다. 한 번은 내가 연우를 데려다주고 아파트 아래에서 그와 마주쳤다. 그는 많이 늙어 보였고 양쪽 귀밑머리가 더 희끗희끗해졌다. 그가 나를 막아서서 입술을 한참 우물쭈물하다가 목구멍에서 겨우 한마디를 쥐어짰다. 지민아,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오렴. 아버님, 저를 때린 사람은 아버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때리도록 방관한 사람 중에는 아버님도 계세요. 나는 그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그는 온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발기동도 반격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모든 친척, 친구 단톡방에 어디선가 베껴온 듯한 장문의 글을 퍼뜨렸다. 제목은 한 남자의 참회, 나의 배은망덕한 아내였다. 글 속에서 나는 가난을 싫어하고 부를 좇으며 남편과 자식을 버린 악독한 여자로 묘사되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그와 말싸움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가 직접 서명한 가정폭력 처분 경고서 사진을 다시 올렸다. 그리고 빨간 펜으로 맨 아래에 작은 글씨 한 줄에 동그라미를 쳤다. 피경고인은 서지민에게 어떠한 형태의 가정폭력도 다시는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다시 폭력을 행사할 경우 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것임을 인지함.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 사진 한 장이 가장 강력한 반격이었다. 단톡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너와 말싸움에서 이길 필요가 없다. 나는 그저 법의 규칙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안정적으로 종착점을 향해 걸어가면 될 뿐이다. 법봉이 떨어지는 순간 법정 전체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나는 판사의 명확하고 장엄한 선고 소리를 들었다. 원고 서지민과 피고 발기동의 이혼을 허가한다. 혼인 중 출생한 자 박연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서지민을 지정한다. 피고 박기동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매월 15일까지 양육비 120만 원을 박연우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 피고 발기동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구체적인 시간 및 방식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피고 박기동 명의의 5호로 5호 아파트 부동산의 혼후 공동상환액 및 그에 상응하는 가치 상승분에 대해 평가한 결과 원고 서지민은 총 1억 4천만 원의 분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금액은 피고 발기동이 본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 원고 서지민의 신변 보호명령 신청을 승인하며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피신청인 발기동은 신청인 서지민에게 구타, 위협 등 가정폭력 행위를 금지하며 신청인 서지민 및 그 관련 근친을 괴롭히거나 미행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금지한다. 나는 원고석에 앉아 등을 꼿꼿이 세우고 법봉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맺혀있던 탁한 기운이 마침내 절반쯤 길게 토해져 나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발기동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 표정을 알 수 없었다. 조기진 여사님은 방청석에 앉아 잿빛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었다. 이치와 법이 마침내 내 편에 서준 것이었다. 1억 4천만 원은 발기동의 가정에게 작은 돈이 아니었다. 그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기진 여사님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금팔찌,
금목걸이를 모두 전당포에 맡겼다. 또 두꺼운 낯으로 모든 친척과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빌렸다. 그녀가 시장에서 장을 볼 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손가락질을 당했다. 어머, 저기 박씨 집안 그 할머니 아니야? 듣자 하니 아들이 아내를 때려서 몇 억을 물어주게 됐다던데. 그렇다니까. 며느리 때려놓고 결국 며느리가 결혼 생활 동안 갚은 대출금까지 다 토해내게 됐으니 정말 망신이다, 망신. 조기진 여사님은 더 이상 예전의 그 기세등등한 모습이 아니었다. 매번 이런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사람들 틈을 빠져나갈 뿐이었다. 발기동은 우리가 살던 그 집에서 나와 부모님의 낡은 집으로 돌아갔다. 회사에서는 그의 가정폭력 소문이 퍼져 고개를 들지 못했다. 듣자 하니 최근에 퇴사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가끔 차를 몰고 우리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지만 그저 입구에서 멀리서 잠시 멈출 뿐 감히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다. 한 번은 내가 연우를 데리고 아래에서 산책하다가 시아버지 박경애 씨와 마주쳤다. 그는 아마 일부러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는 잔디밭에서 뛰어다니는 연우를 보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에게 한마디 했다. 지민아, 미안하다. 나는 그의 늙은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그저 앞으로는 그깟 월급 통장 때문에 피 흘리고 눈물 흘리는 여자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랄 뿐이에요. 체면이라는 건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때리는 그 손을 내밀지 않음으로써 자기 스스로 되찾는 거죠. 나는 발기동에게서 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내용은 참회뿐이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 그때는 어머니와 자신의 스트레스에 이성을 잃었다는 것. 마음속으로는 아직 나를 사랑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것. 아이에게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자는 것이었다. 나는 그 글을 보며 마음속에 한 점의 파동도 잃지 않았다. 나는 답장했다. 발기동 씨, 바로 아이를 위해서 저는 더욱더 그 아이를 엄마가 맞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될 그 집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아이의 아빠가 여성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환경이 겉으로만 완전해 보이는 가정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마지막으로 두 글자만 보내왔다. 미안. 나는 대화창을 닫고 그의 카카오톡 이름을 남편에서 발기동으로 바꿨다. 그리고 그를 연락하지 않는 친구 목록으로 옮겼다. 이어서 나는 핸드폰에 새로운 메모를 만들었다. 제목은 박연우 양육비 입금 메모였다. 나는 당신의 후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가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이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그 보상금으로 회사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 투룸을 빌리고 1년치 월세를 선납했다. 나와 연우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다. 나는 베란다를 작은 식물 코너로 꾸몄다. 주말에는 연우와 함께 화초에 물을 주었다. 나는 그에게 새 그림책을 사주었고 밤에는 우리 둘이 침대에 누워 내가 책을 읽어주면 그는 깨르르 웃었다. 친구 윤희가 우리 집에 밥을 먹으러 와서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내 뒷모습을 보며 웃으며 말했다. 지민아, 왠지 네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진 것 같아. 나는 접시를 들고 나오며 웃으며 말했다. 단단해진 게 아니라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한 성벽을 쌓은 거지. 나는 이 경험을 일기로 정리해서 한 여성 커뮤니티에 올렸다. 제목은 내 월급 통장은 당신의 ATM이 아니고 당신 집안의 효도 수갑은 더더욱 아닙니다. 였다. 나는 이 글이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 몰랐다. 아래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들이 나에게 울며 하소연했고 이미 벗어난 자매들이 나를 응원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쪽지를 보내 내 공유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감사했다. 정예슬 변호사도 내 글을 보았다. 그녀는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정말 잘하셨어요. 당신은 자신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등불을 밝혀주었습니다. 나는 말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께서 제게 감정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벽은 모든 사람을 밖으로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성 안에 자기 자신이 다시는 누구에게도 포위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추석 연휴에 나는 연우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마당의 늙은 느티나무 아래 아버지는 연우에게 그의 공구함에 있는 각종 도구들을 가르쳐주고 계셨다. 그는 묵직한 낡은 스패너를 연우의 작은 손에 쥐어주었다. 2살빼기 꼬마는 자기 팔뚝보다 굵은 스패너를 잡고 좋아서 침을 흘렸다. 나는 웃으며 다가갔다. 아빠, 이거 너무 무거워요. 애가 못 들어요. 아버지는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나를 보았다. 눈빛은 온화하고 깊었다. 때로는 말이다. 사람이 손에 좀 묵직한 걸 쥐고 있어야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법이야. 써야 할 때가 오면 차분하게 제대로 쓸 줄 알아야지. 나는 마음이 따뜻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밤에 나는 그 되찾은 월급 카드를 가방에서 꺼내 내 지갑 가장 안전한 칸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힘주어 똑딱이 단추를 잠갔다. 떠나기 전날 나는 우리 집 마당 문 앞에 서서 마당 가득한 햇살과 나비를 쫓는 아들을 보았다. 나 자신에게 카카오톡으로 20만 원짜리 상품권을 선물했다. 나는 메모에 이렇게 썼다. 서지민, 너 자신의 인생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해. 그 순간 나는 마침내 완전히 깨달았다. 결혼은 힘의 균형이 필요한 협력 관계이지 일방적인 무장해제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항복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